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하수구의 심령체험을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우린 심령체험을 하고 싶었다. 그래도 허름한 폐가라던가 야밤의 학교라던가 그 정도일 줄 알았다. 우리가 간 곳은 하수구였다. 뜨거운 여름이었다. 정말 살이 타들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웠다. 우린 대낮에 모였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부터 심령체험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하수구였다.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로 넘어가는 그 중간 경계선에 한 하수구가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하수구는 애초에 만든 적도 없는, 즉 역사가 없는 하수구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 또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루머라고 생각했고 너무 시시하고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 그곳은 검정뿐이었다. 눈부신 태양에도 그림자가 있는 것과 같이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어진 것 같았다. 태양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눈부셨고 쳐다보려 할수록 자꾸 우리를 밀어내었으나 하수구는 쳐다볼수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갔다. 그곳에 끌려갔다. 빨려 들어갔다. 우리는 캠코더 한 대와 손전등 3개를 들고 셋이서 심령체험을 시작했다. 여기는 그래도 훨씬 시원하다. 오히려 추운 느낌인데 아는 생각보다 넓은데 우린 전혀 와보지 못한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곳은 너무 어두웠고 손전등이 없으면 당장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또한 완전히 일어서서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 무릎을 굽힌 채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앞에 비춰봐. 뭐야, 길이 하나가 아니네. 어느 쪽으로 갈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보자. 우린 양갈래길을 만났고 오른쪽을 택했다. 왼쪽은 바람이 불어서 왠지 모르게 더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가 자연스레 알고 있었다. 왼쪽으로 가면 단순한 체험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오른쪽으로 가자는 친구의 말에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우린 오른쪽으로 갔고 캠코더를 들고 있는 녀석이 제일 앞장을 섰다. 나머지는 뒤를 따라갔다. 너네도 느끼고 있냐? 점점 커진다. 좀만 더 가면 무릎 다 펼 수도 있겠는데.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수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우린 무릎을 다 펴도 될 정도로 오히려 천장에 점프를 해도 팔이 닿지 않을 만큼 넓어졌다. 한 10분을 그렇게 계속 갔더니 꽤나 넓은 공간이 나왔다. 여기 대박인데. 목소리 다 울리는 것 봐. 무슨 중세시대 성안 같은데. 근데 넓은 곳 와서 그런지 냄새는 더럽게 심하네. 한 친구 녀석이 구석에 라이트를 비췄다. 뭐야 저거. 그곳에는 허름한 담요와 옷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들이 있었다. 또한 음식물은 마치 누군가가 방금 먹다가 남긴 것 같이 이빨 자국이 있었다. 누구 사는 거 아니냐? 여기서?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여기서 사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피자 누가 먹은 것 같은데. 당연히 먹던 거 버리겠지. 아휴, 근데 저기 구더기 많은 것 봐라. 역겹다. 누가 저런 걸 먹냐. 오히려 먹으면 죽겠다. 됐고 저거 다 찍었지. 그거 적외선 모두 되지 않냐? 되긴 되는데 배터리 많이 달아서 그냥 끄고 손전등 비추고 있어. 일단 더 가볼래? 그냥 돌아가면 안 되냐? 여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우리가 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너네 말고 진짜 누군가가 째려보는 느낌이 든다고. 그럼 더 가야지. 잡아서 족치자. 그렇게 우린 호기심에 이끌려서 더 깊숙이 들어갔다. 하수구의 안으로 3명이서 모여서 공포는 분산되었고 오히려 패기만 강해졌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때는 뭐라도 나타났으면 싶을 정도로 호기심과 기대에 부풀려 있었다. 우리는 안으로 더 들어갔다. 20분 정도를 계속 가다 보니 3명 모두 말이 없어졌고 그제야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거 다시 좁아지는데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 건가? 다시 무릎 굽혀야 되네. 그래도 이왕 가는 거 끝까지 가보자. 이거 이상한데. 손전등의 배터리가 다 되어가는 것인지 3개 중 1개가 깜빡거렸다. 그래도 우리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서 손전등 하나 정도는 버리고 마저 가기로 했다. 결국 제일 앞에서 캠코더를 들고 가던 녀석의 손전등이 꺼졌고 뒤에 있던 친구가 손전등을 건넸다. 하수구는 더 좁아졌고 우린 거의 쪼그려서 가야 할 정도까지 갔다.
진짜 끝까지 다 온 것 같다. 이제 진짜 못 간다. 나 무릎 아파. 결국 아무것도 없었구나. 가자. 우린 어두운 여정을 멈추고 뒤돌아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근데 진짜 아까부터 누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 들어. 다 끝났는데 분위기 잡지 마라. 착각인가? 나만 그래. 너만 그러니까 그만해라. 진짜 나만 그런 거야. 네 혼자 그런 거라고. 한 친구가 화를 내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때 하수구의 안쪽에서 이상한 괴음이 들렸다. 하수구의 안쪽에서부터 무언가가 튀어오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들은 줄곧 한 길로만 쭉 갔었지만 돌아갔을 때에는 양갈래 길이 나타났다. 뭐야, 분명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나서부터는 쭉 한 길로만 갔었잖아. 근데 이런 길이 왜 나와? 뒤에서 따라오던 소리는 물소리가 아니라 발소리로 바뀌었고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뒤에 10m도 안 될 정도로 가까워졌고 우리는 자연스레 뒤를 돌아 손전등을 비췄다. 그리고 마침내 만났다. 눈알이 파여 그 속에 구더기들이 가득 찬 백발머리의 여자가 우리에게 미친 듯이 기어오고 있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는 다시 전속력으로 뛰었다. 나와 다른 친구는 왼쪽으로, 캠코더를 들고 있던 친구는 오른쪽으로. 한참을 더 가니 다시 하수구는 넓어졌고 우리는 무릎을 완전히 펴고 일어서서 전속력으로 뛰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지나왔던 넓은 공간과 허름한 담요, 옷들이 보였다. 뒤에는 그 이상한 것이 쫓아오고 있는 것만 같아서 우린 멈추지 않고 다시 입구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그것의 괴음이 들렸고 들고 있던 손전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결국 꺼져버렸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전속력으로 뛰었다. 뒤에서부터 그것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린 직감할 수 있었다. 또한 하수구는 다시 좁아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우리는 네 발로 기어가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었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었다. 그렇게 온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어가니 위에서부터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입구에 다다르자 다시 사다리가 보였고 그 위에는 맨홀 뚜껑 구멍 사이로 빛이 뚫고 들어왔다. 뒤에서는 다시 그것의 괴음이 들렸고 나는 사다리를 빨리 올라 맨홀 뚜껑을 손바닥으로 세게 올려쳤다.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동시에 눈부신 빛과 뜨거운 열기가 나를 안았다. 살았다. 숨이 너무 가빴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가 보이니 안심했다. 승현이는? 우린 하수구 안에 다른 길로 갔었던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다른 친구가 창백해진 얼굴로 날 부르더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것은 캠코더였다. 승현이의 캠코더. 우린 조용히 맨홀 뚜껑을 닫았다. 후에 나와 살아남은 친구는 우리 집에서 승현이의 캠코더를 틀어보았다. 캠코더에는 우리가 모인 순간부터 하수구에 들어가는 것, 이야기한 것들이 모두 나왔고 그것을 만난 장면도 나왔다. 하지만 캠코더가 우릴 쫓아왔던 그것을 찍었을 때에는 이상하게 화면에 노이즈가 생겨서 잘 보이지가 않았다. 캠코더 속에 우리들은 그것을 만나고 전속력으로 도망갔고 승현이는 오른쪽으로 우리는 왼쪽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승현이가 갔던 길들이 나왔다. 손전등과 캠코더를 들며 계속해서 뛰어가더니 결국 승현이의 손전등마저도 꺼지기 시작했고 승현이는 적외선 카메라를 켜서 도망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사다리가 나왔다. 승현이는 사다리를 올라 맨홀 뚜껑을 열고는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탈출했던 그곳이었다. 승현이는 캠코더로 자기 자신을 찍었고 그의 얼굴에는 때가 묻고 옷도 상당히 더러워져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승현이도 밖으로 나왔나봐. 전화해봐 빨리. 잠깐만 이제 곧 끝난다. 마지막 장면이 나왔다. 자기 자신을 찍고 있던 승현이의 어깨에서 긴 손톱에 손이 오더니 한순간에 승현이를 잡고 하수구로 잡아채 갔다. 승현이가 하수구 속으로 끌려가고 몇 초 뒤 내가 나타났다. 두 번째 이야기, 영원한 악몽.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여기에 갇혀 있었다. 일단 내가 일어난 곳은 빨간 물감, 아니 피로 젖은 침대였다. 벽도 피로 도배되어 있는 곳이었다.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 일단 여기에서 나가야 해. 나는 단서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문은 철문이었고 내 키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살짝 창문 밖을 보았는데 어두운 복도, 폐가 같은 복도가 보였다. 누군가 내 방을 향해 걸어왔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갈까? 그냥 지나가길 바랐다. 그러나 문이 열렸다. 이상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문 너머로 보였다.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 문을 애써 밀어 넣어도 문은 조금씩 열렸다. 나는 절규했다. 나는 죽는 거야. 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 남자는 말했다. 또 있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내가. 내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졌다. 내가 여기 왔었어? 그때 나는 도망쳤던 거야. 그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모퉁이에 앉아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댔다. 차가운 금속이 내 목 옆에 닿는 느낌이 났다. 아니야, 이건 분명히 꿈일 거야. 남자가 칼을 높이 들었다. 칼이 내리꽂힐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살았어? 꿈이었어? 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너무 생생했다. 눈을 뜨니 나는 빨간 방에 갇혀 있었다. 이게 뭐야? 아까 꿈은 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안 돼, 다시 죽고 살아나고를 반복하기 싫어. 나는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세 번째 이야기, 미스터리한 어떤 영혼. 당시 내 나이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날 저희 학교는 보통 야자가 10시까지였으나 그날따라 11시로 연장되었던 날이었다. 그리고 장마철이어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늘 했던 거 한 번만 더 보고 가자. 됐어, 그냥 째자. 친구는 나에게 연장된 시간까지 공부를 하자고 했고 나는 친구에게 그냥 집에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내 주장은 묵살되었고 친구는 끝까지 공부할 기세였다. 나는 그대로 친구의 우산을 뺏어서 도망쳤다. 그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었다. 그렇게 장난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우리는 치고받으며 싸우게 되었다. 친구의 주먹이 내 갈비뼈에 맞았고 나는 반격했다. 그러자 친구가 휘두른 주먹이 내 턱에 맞았다. 괜찮냐?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잠시 동안 멍했다. 잠시 후 우리는 벌떡 일어나 서로 사과했고 결국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반장 말에 따르면 내가 도중에 화장실에 갔었고 11시에 야자가 끝날 때까지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반장은 결국 화장실로 날 찾아왔다. 그 당시 밤이었기에 학교 복도에 불은 다 꺼져 있었고 화장실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전기를 끊었던 것 같았다. 반장은 화장실로 와서 변기 칸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마침내 제일 끝 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그 안에 내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이 없었고 반장은 옆 칸으로 가서 변기를 밟고 내가 있던 칸을 들여다보았다. 잠겨있던 그 칸에서 나는 변기에 앉아 바지도 내리지 않은 채 문을 바라보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반장은 칸을 넘어서 내게 다가와 나를 흔들며 깨웠다고 한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 누구냐? 여기 어디야? 그 목소리는 힘이 없이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들렸다. 반장은 내가 친구와 싸웠다는 걸 알았기에 혹시 내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나를 교무실로 데려갔다고 한다. 반장이 나를 교무실로 데려간 이유는 교무실 앞에 선생님들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 이 사람 누군지 몰라? 반장은 담임 선생님 사진을 가리키며 나에게 물어봤지만 나는 모른다며 누구냐라는 대답만 했다고 한다. 결국 반장은 구조대를 불렀고 구조대가 오자 나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단 차에 타고 같이 가서 검진 좀 받아보자. 나는 구조대원이 차에 같이 타자고 하자 반장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결국 요원들에게 잡혔다. 결국 나를 묶어서 반강제로 앰뷸런스에 태웠고 그 안에서 나는 요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며 집에 보내달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부모님이 오셨고 엄마를 보자 나는 갑자기 얌전해졌다고 한다. 정민아, 어디가? 하지만 얌전해진 것은 잠시였고 나는 갑자기 병원 화장실로 뛰어갔다고 한다. 엄마가 화장실로 따라왔는데 거울을 보며 내 손으로 얼굴을 찔러보고 여기저기 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담배 피우고 싶어.
정민아, 너 담배 피워. 응, 여기 내 뒷주머니에 있어. 그렇게 내 담배가 엄마에게 걸리고 말았다. 그 후 나는 검사를 받았고 검사를 받으면서도 의사를 때리려고 했다고 한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고 잠시 뇌가 흔들려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엄마와 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정민아, 괜찮아? 택시에 있는 동안 엄마가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 왔다. 정민아, 우리 집 몇 층이지? 엄마가 물어봤을 때 나는 5를 눌렀다. 참고로 우리 집은 5층이 아니라 7층이었다. 정민아, 우리 집 7층이잖아. 엄마가 말해도 나는 계속해서 5를 눌렀다고 한다. 결국 엄마가 7층 버튼을 눌러서 집에 도착했고 비밀번호도 엄마가 눌러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내 방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한다. 정민아, 밥 먹어야지. 다음 날 엄마는 나를 깨워서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멍하게 있다가 거실을 서성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동생의 바람막이를 입고 거울을 보며 말했다고 한다. 괜찮네. 엄마는 그 장면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다시 바람막이를 벗고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2시간 정도 지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안방으로 들어가 동생의 바람막이를 입고 다시 거울을 보며 똑같은 말을 했다. 괜찮네. 엄마는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울고 있는 엄마를 무시한 채 다시 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이는 건 내 방 천장이었고 갈비뼈에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다. 읽고 나면 알겠지만 내가 했던 행동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기억에는 그저 야자가 끝나고 우산을 빼서 친구와 장난치던 장면과 친구에게 맞았던 기억이 전부였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내 방이었다. 그 외의 일들은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네 번째 이야기, 남자가 한 걸음 다가갔다. 내게 다가갔다. 마음으로 다가갔다. 너는 2걸음 물러섰다. 나는 한 걸음 더 내게 다가갔다. 초콜릿과 함께 다가갔다. 너는 3걸음 더 물러섰다. 이번엔 2걸음 내게 다가갔다. 백합을 들고 다가갔다. 그래도 너는 물러났다. 그 애가 좋아하는 걸 줘야지. 친구의 충고를 기억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다시 한 걸음 내게 다가갔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한 손엔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한 손엔 붉은 꽃다발. 너는 뒤로 물러섰다. 붉은 꽃잎이 뭉개지고 부스러졌다. 여자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자는 여자를 노려보며 꽃다발을 찌시겼다.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해보려 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남자의 손에 들린 것에서 눈을 돌리는 것뿐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갖다 줬잖아. 남자는 여전히 손으로 꽃다발을 뭉개면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여자는 남자가 꽃다발을 뭉개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한참 동안 꽃다발을 짓이기다가 갑자기 멈추고 말했다. 혹시 이게 내가 좋아하던 게 아니었어? 남자는 여자의 눈물을 보며 확신했다. 여자는 남자가 들고 있던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척했을 뿐이라는 것을.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남자는 짓이겨진 백합을 뜯어 입에 집어넣었다. 백합의 하얀 꽃잎이 그의 입안에서 붉게 물들었다. 그렇지. 그랬던 거지. 내가 나한테 바로 말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야.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걱정하지 마. 넌 이제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계속 내 곁에 있을 거니까. 여자는 뒤로 물러섰고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절망이 밀려왔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손에 들린 것을 바닥에 던졌다. 여자가 좋아하던 그것은 고깃덩어리였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구르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머리였다. 5번째 이야기, 영창의 귀신. 해가 꽤 짧아지기 시작한 초겨울, 나는 헌병으로 근무를 했던지라 남들이 불침번 설 때 야간 영창 근무를 했다. 우리 영창은 긴 복도 형식의 1수용실, 2수용실, 3수용실, 5수용실이 있었다.
사수용실이 없는 이유는 병원처럼 사라는 숫자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여튼 이 야간 영창 근무라는 건 어두운 영창 내 복도를 2인 1조로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며 수용자들을 감시하는 일이었다. 물론 밤 12시에 일어나서 남들 잘 때 2시간 동안 작은 행군을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다. 근무 중에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는데 나는 그 당시 전역하면 책을 써서 떼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그날은 이번 초 근무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서는 날이었다. 그날은 특히 컨저링이라는 공포 영화를 보고 난 후라 그런지 영창을 들어가는 순간 그 어둠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날씨도 싸늘했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누군가에게 대신 근무를 서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영창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야한 생각도 하고 잡생각도 하면서 그 기분을 잊으려 했고 곧 전역하면 뻥튀기 장사를 해볼까? 라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근무 교대 30분 정도 남았을 무렵 나는 1 수용실 쪽으로 갔고 후임은 5 수용실 쪽으로 갔을 때였다. 갑자기 후임이 내 쪽으로 빠르게 걸어와서 내 전투복을 잡아당겼다. 그때 나는 후임이 장난치는 줄 알고 뒤돌아보았는데 후임의 얼굴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전 재산을 주식에 날려버린 사람의 표정 같았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왜 그래? 라고 물었는데 후임이 손가락으로 오수용실을 가리키며 병장님, 저기 오수용실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온 듯한 싸늘함이 나를 감쌌다. 하지만 나는 선임으로서의 위신을 지키려 했으며 후임과 함께 오수용실 쪽으로 다가갔다. 철창 너머로 보니 수용자들은 침낭을 덮고 자고 있었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 안심하고 후임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며 괜히 신경질을 냈다. 하지만 후임은 여전히 이상한 눈빛으로 수용실을 바라보더니 수용자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는 현황판과 수용자들을 비교하며 병장님, 숫자가 안 맞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수용자들을 세어보니 분명히 3명이 있어야 했는데 침낭 안에는 4명이 있었다.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수용자들의 숫자를 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때 후임이 내 팔을 잡고 조용히 오수용실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도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분명히 방금 전까지 침낭 속에서 자고 있던 4명 중 하나가 갑자기 침낭을 덮은 채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그 장면에 얼어붙었다. 그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침낭을 덮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그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마치 사람의 움직임이 아닌 것 같았다. 후임과 나는 그 미친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침낭을 덮은 그 귀신 같은 존재는 우리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멈추더니 우리를 향해 마구 뛰어오다가 철창 앞에서 사라졌다. 그날 나는 후임과 손을 꼭 잡고 영창 입구에서 다음 근무자가 빨리 오기만을 기도했다. 6번째 이야기, 감자. 이 이야기는 내가 군 복무 중 겪었던 일로 같은 생활관을 썼던 동기들만 알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당시 내가 복무한 곳은 경기도 가평군의 어느 부대였다. 가평은 겨울엔 몹시 춥고 여름엔 덥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리고 일교차가 큰 덕에 가평에서 나는 과일은 당도가 높기로 유명했다. 이 사건은 내가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발생했다. 나는 훈련 2주차에 접어들었고 매일같이 힘들게 훈련을 받으며 빨리 자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내 옆자리 동기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며 항상 신세 한탄을 늘어놓곤 했다. 여자친구 보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 자대에 빨리 가고 싶다는 말만 계속했다. 그 친구는 포상 전화를 받는 날이면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항상 전화를 마치고 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 친구는 매번 엄마 보고 싶고 지영이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며 울곤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의 등을 토닥여주며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라고 위로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포상 전화를 받고 나서도 특히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내가 물어보지 않자 그 친구는 혼자서 대뜸 이야기를 꺼냈다. 아까 여자친구랑 통화하는데 누가 자꾸 감자 이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엔 내가 장난치는 줄 알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잘못 들었나 싶었지. 그런데 또 들리더라고. 그 이후로는 못 들었는데 뭔가 찝찝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웃으며 말했다. 설마 그런 걸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피곤해서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거길 가서 장난치겠냐.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나는 그 상황을 그냥 웃으며 넘겼고 우리는 곧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불침번 근무를 서던 중 그 친구가 다시 말을 꺼냈다. 아까 화장실에서 내가 또 감자라고 말했지. 나는 깜짝 놀라 그런 적 없다고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기분이 나빴는지 너 진짜 장난치지 마. 그 목소리 또 들렸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도 조금 무서워졌다. 하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동기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 고행에서는 감자가 위에 바라는 뜻의 사투리야.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나와 같은 생활관을 썼던 동기들만 알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7번째 이야기, 끝없는 계단.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건축에 관심이 많았다. 어렸을 때부터 커다란 건물들이나 복잡하게 얽힌 구조물들을 보면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학과에 진학했으며 다양한 실습과 함께 수많은 건축물을 공부했다. 내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대규모 건물들의 설계였는데 특히나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건물들에 대한 관심이 컸다. 오래된 학교 건물들은 일반 건축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폐허가 된 학교들이나 오래된 건물들에 가면 항상 오싹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독특한 감성이 나를 사로잡았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나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오래된 학교 건물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접했다. 그곳은 지방의 한 도시에 위치한 오래된 고등학교였는데 한때 명문 학교로 유명했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폐교된 상태였다. 그 학교는 특이하게도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건물로 교실, 체육관, 실험실 등 모든 시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미를 느꼈고 그곳에 가서 직접 학교를 둘러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건축학을 전공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오래된 건축물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학교를 탐방하기로 했다. 다행히 내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 괴담이나 폐교 탐방에 흥미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곳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학교가 위치한 곳은 도심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서도 꽤나 깊숙한 곳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학교에 가려 한다는 말에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 학교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조언했다. 그 학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미 몇 명이나 그곳에서 사라졌어.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로 향했다. 무엇보다 그 학교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우리를 더욱 끌어당겼다. 우리는 학교에 도착했고 학교 정문은 녹이 쓴 철문으로 잠겨 있었지만 쉽게 열 수 있었다. 학교 건물은 생각보다 더 거대했고 낡은 외벽과 쓸쓸한 분위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각자 학교 내부를 구경하기로 했다. 오래된 교실, 체육관, 실험실 등을 돌아다니며 낡은 기계들과 버려진 교재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가장 특이했던 부분은 바로 계단이었다. 이 학교의 계단은 일반적인 학교 건물들보다 훨씬 길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우리가 찾은 계단은 학교의 각 층을 연결하는 복잡한 구조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은 처음에는 3층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3층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계단이 이어졌다. 그때부터 우리 중 일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상하지 않아?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분명 3층이 마지막일 텐데 왜 계속 계단이 있지?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갔다. 이상하게도 계단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단의 각도도 점점 가팔라졌고 벽에는 낡은 낙서나 흔적들이 보였다. 가장 기이했던 점은 우리가 분명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의 분위기가 점점 낯설어지고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우리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친구가 말했다. 여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올라온 상태였고 우리 모두 호기심에 지배당한 상태였다. 더군다나 우리는 계단의 끝이 어디일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계단을 올랐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단은 우리가 계속 올라가도 끝나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는 결국 한 층에서 멈춰 서게 되었다. 그곳은 매우 낡은 복도였고 복도의 끝에는 유리창이 있었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니 우리는 여전히 1층에 있었다. 우리는 분명 수많은 계단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이게 뭐야? 우리가 올라왔던 게 아니었어? 분명히 계속해서 올라왔잖아. 우리는 혼란에 빠졌고 몇몇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규칙적이고 천천히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그 발소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그러나 계단 아래로 내려가도 그 발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그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듯했다. 결국 우리는 공포에 질려 계단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올라가도 계단은 끝나지 않았다. 이거 꿈인가? 우리가 갇힌 건가?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혼란에 빠졌고 결국 모든 방향이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계단은 마치 우리를 가둬두려는 듯한 함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는 갑자기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에는 우리가 서 있는 그 계단이 찍혀 있었고 계단 위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얼굴이 없었다. 얼굴이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모습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그 사진을 본 순간부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소리치고 감정이 격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친구들 중 한 명이 계단 끝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이 계단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우리를 갇히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계단은 끝이 없는 미로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다. 우리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용기 덕분이었다. 그는 혼자서 계단의 끝을 찾기로 결심했고 나머지 우리는 그를 믿기로 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계단을 내려가며 끝없는 순환을 끊어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침내 계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몇 시간이 아닌 며칠을 그 계단 속에서 보낸 상태였다. 그리고 우리 중 한 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계단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그 계단은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저주받은 장소임을 알게 되었다. 그 계단에서 빠져나온 후 우리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서로에게 말하기도 꺼려졌다. 그날 이후로는 서로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 분명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은 단순히 이상한 건축물의 설계 때문이 아니었다. 그 계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잡아두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학교로 복귀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계단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일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나 나와 함께 그 계단을 탐험했던 친구들은 그 이후로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 끝없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헤매고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은 계단에서 실종된 친구에 대한 소식이었다.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끝내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 계단을 빠져나온 우리 모두는 그가 어딘가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끝없는 계단 속에서 영원히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그 계단과 관련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그 학교는 한때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졌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기록을 찾았다. 학교 내부에서 실종된 학생들이 종종 있었고 그 실종 사건들은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특히나 계단 주변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다는 기록도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계단이 원래 학교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계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보였고 그 이후로 실종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계단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계단에 대해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잃어버린 친구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러나 혼자서 그곳을 다시 찾아가기는 두려웠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와는 달리 이제 나는 그곳이 단순한 폐교가 아닌 무언가 더 위험한 장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나는 인터넷에서 또 다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끝없는 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계단은 이상하게도 각기 다른 장소에 존재했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실종시키는 장소였다. 나는 그들과 접촉했고 우리는 함께 그 계단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다. 그 계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각 계단은 특정한 시간대에만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패턴으로 같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계단은 사람들을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리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왜곡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를 하던 중 우리는 그 계단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일종의 저주받은 공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계단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존재해왔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의식을 교란시키며 그들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은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나는 그 계단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친구를 찾고 이 미스터리한 계단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더 깊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곳에 가려고 했다. 함께 계단을 탐험했던 몇몇 친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다시 그 계단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두 번째 방문은 처음보다 훨씬 더 두려웠다. 계단을 다시 마주한 순간 우리는 그곳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더욱 강하게 느꼈다. 이번에도 계단은 우리를 오라며 손짓하듯 끝없는 구조로 이어졌고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는 달랐다.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했던 만큼 그 계단의 미로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갔다. 하지만 계단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계단은 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듯했고 누군가가 다시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 순간 우리는 이전에 그곳에서 보았던 낡은 사진 속에서 힌트를 발견했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모두 사라졌던 이유는 그들이 계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각자의 공포와 혼란에 빠져 끝내 길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친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이 미로 같은 계단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계단의 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계단의 끝에서 우리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친구를 마주했다. 그는 우리가 알던 친구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다. 마치 그는 이미 그 계단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우리는 그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다. 마치 그 계단의 영혼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우리는 끝내 그 계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잃어버린 친구는 영원히 되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계단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고 더 이상 인간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8번째 이야기, 깊은 숲의 수수께끼. 나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산과 들을 돌아다니는 것을 즐겼고 대자연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주 산악 등반이나 캠핑을 즐겼다. 그런 나에게는 오랜 친구인 준호와 함께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준호와 나는 항상 새로운 장소를 찾아 탐험했고 오지에서의 모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인터넷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수께끼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다. 그 숲은 지방의 한 외딴 마을 근처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수십 년간 그 숲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곳은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숲처럼 여겨졌고 깊은 숲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우리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딱이었다. 위험하다고 경고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만 갔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주말 배낭을 싸고 깊은 숲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한 날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다. 마을의 한 할아버지는 우리가 그 숲에 들어가려는 것을 알고 굳이 경고를 건넸다.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그 숲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돌아오지 못했지. 너희도 거기 가지 않는 게 좋아.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그 숲이 얼마나 위험하든 우리는 그곳을 탐험하고 싶었다. 그렇게 우리는 할아버지의 경고를 뒤로한 채 숲으로 들어갔다. 숲에 발을 들이자마자 느껴지는 그곳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숲과는 확연히 달랐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공기마저도 묵직한 느낌이었다. 처음엔 조금 으스스했지만 우리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숲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숲길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길을 잃지 않도록 GPS 장비를 체크하면서 천천히 탐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이상해졌고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다. 처음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냥 동물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 알 수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감쌌다. 이때부터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준호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내가 물었다. 그래, 나도 좀 이상해. 뭔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야. 준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발걸음을 더디게 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소리와 기묘한 분위기는 우리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걸은 후 우리는 점점 더 숲속 깊이 들어갔다. 그때쯤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숲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처음에 보았던 나무들과는 다른 느낌의 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더욱 크고 기괴하게 꼬인 형태를 하고 있었고 숲은 점점 더 깊어지며 어둡고 혼란스러워졌다.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GPS도 먹통이야. 준호가 말했다. 나는 GPS를 확인해 보았지만 화면은 오류를 일으키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고 있던 나침반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숲은 우리를 삼킬 듯한 기세로 우거져 있었고 어디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 말없이 걸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자연의 소리로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 같았다. 여기 뭔가 이상해.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빠져나가야 해. 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숲이 아닌 것 같아. 그때부터 우리는 숲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숲은 끝나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나무와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와 나는 점점 지쳐갔고 정신적으로도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다. 준호야, 잠깐 쉬자.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의 착각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기분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나무들 사이에서 눈처럼 반짝이는 무언가가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나무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소리쳤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를 헤치고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 존재는 우리를 뒤쫓아오는 듯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를 쫓아오는 기운은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멈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숲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똑같은 나무들, 똑같은 길이 이어졌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넘어졌다. 나는 급하게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리를 잡고 있었다. 발목이 접질린 듯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나무들 사이에서 여전히 무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동물 소리도 아닌 마치 사람이 내는 목소리 같은 소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준호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나 역시 말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무언가가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빛에 이끌려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준호도 나를 따라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그 빛은 숲속 어딘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듯했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빛을 쫓았다. 그때부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우리는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숲은 점점 더 기괴하게 변했고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빛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우리는 어느 순간 숲의 끝에 도달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끝없는 듯했던 숲이 갑자기 끝나고 우리는 밝은 햇빛 아래에 서 있었다. 숲은 뒤로 물러났고 우리는 다시 마을 근처에 서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 역시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분명 숲속에서 길을 잃었고 끝없는 숲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숲의 끝에 도달한 것이었다. 우리는 마을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경고를 들었다. 그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고 사람들을 길 잃게 만들고 그 안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저주받은 장소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우리가 그 숲에서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았다. 숲속에서 만난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은 결코 인간이 들어가서 난들 곳이었다. 깊은 숲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